안녕하세요. 범죄사회학 3주 두 번째 교과서 챕터로는 4장입니다. 4장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 행위에 대한 뒷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가계 연구, 유전 연구에서 가계 연구까지 했고 오늘은 쌍둥이하고 입양에 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왜 그러냐면은 쌍둥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쌍둥이 연구가 진행된 이유는 쌍둥이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같습니다. 일란성 쌍생아 둘은 유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다르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어떤 입양이 있었냐면은 일란쌍생아인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아이는 미국으로, 하나아이는 프랑스로 입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전자는 똑같은데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프랑스와 미국,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일란쌍생아인데 하나아이는 외국으로 입양됐는데 하나아이는 국내에 입양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유전자를 통제할 수가 있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유전자가 똑같고 환경이 다르는 상태에서 한 20세 정도의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면은 이거는 범죄 행위의 유전적인 요소가 더 큰가? 아니면 환경적 요소가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고 입양에 대한 연구는, 입양도 있었죠. 어떤 거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어떤 상당히 그 부유한 가정에서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했는데, 아니면 아이가 있지만 어떤 그 상당히 그 가정적으로 불행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갖고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 종종 보시죠. 그래서 이것은 유전과 환경에 대한 어떤 것을 비교 연구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둥이와 입양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범죄 행위와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크리스티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어떤 같은 이런 쌍둥이가 더 큰 범죄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크지 않느냐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내었고, 특히 심각한 범죄,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뭐 절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심각한 범죄에서 두 쌍둥이가 상당히 일치도를 보인다. 이런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따로 양육된 일란 쌍둥이 연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입양 보내거나 이런 일란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공통된 환경 공유 가능성을 통제해 버려 갖고, 통제하면서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반사회적 행위가 유전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일란성 쌍둥이의 부모가 상당히 극악한 연쇄살인범이었는데 그거를 지우고 입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집에 입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범죄자는 안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보다는 유전의 힘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최근은 사실은 이런 어떤 단순히 유전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나 맥락에 따른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그 아이가 비행의 시작, 어떤 일탈의 시작을 어떤 발달 과정 속에서 했는가의 맥락이 중요하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범죄성이 발현된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어쨌든 일란성 쌍둥이의 더 높은 범죄 일치성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는 상당히 뭔가, 그런데 이것도 유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어떤 성격이 그와 유사한 환경적인 어떤 것과 상호작용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두 아이가 유전적으로 비슷해 갖고 상당히 좀 어떤 사교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사교성이 떨어지니까, 사교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또 그런 아이들과, 아니면 그런 환경에, 좀 사교성이 떨어지는 환경에 친화성이 있고, 그럼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범죄라든가 아니면 일타적 행위가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입양아에 대한 연구,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허칭스와 매드닉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입양아의 원래 생물학적 아버지가 범죄 전과가 있을 때 그 입양아 역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버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인 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아이를 받아들인 아버지죠. 받아들인 아버지가 범죄성이 높아도 생물학적 아버지보다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인 어떤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 범죄성에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범죄 전과를 가진 아이의 친부, 양부, 생모 등 모두 정도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의 친부, 생부, 양부, 뭐 친부, 양부, 생모 등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이건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건데, 이런저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연구도 존재를 해요. 근데 어쨌든 유전적인 힘은 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매드닉은 그 자신의 연구를 확대해 갖고 양부모보다 친부모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연구도 했고요. 이런 거는 폭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서 더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양부모와 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친부모의 성격 장애, 최종 입양 전에 거쳤던 장소의 수, 그러니까 입양하기 전에 딴 데 갔다 오거나 딴 데 이렇게 한 이런 수에 따라서 입양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원래 태어난 데가 있는데 고아원, 쉽게 말하면 고아원에 갔어요. 갔다 거기도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이 좀 별로 안 좋아. 또 다른 고아원에 갔어. 그러고 나서 좋은 부모한테 갔다 하더라도 애초에는 안 좋은 고아원에 두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아이의 어떤 과정, 발달 과정 아니면 생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요인들이 많죠. 그런데 대체적인 연구는 유전적인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입양아의 경우에는. 근데 왜 그럴까? 이걸 꼭 유전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입양아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양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입양아가 아닌 아이들보다는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적죠, 상속은. 그러니까 더 재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딱 하나로 고정시켜 생각해 보지 마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이냐 환경이냐 따라서 대한 거를. 그래서 월터스라는 사람이 메타 연구를 했는데, 메타 연구란 건 이겁니다. 여러 연구들을 다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회과학의 연구라는 것은 뭐 통계 분석을 하든 아니면 뭐 사례 연구를 하든 기초적으로 직접적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원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한 거를 연구한 어떤 학자의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는 메타 연구가 또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유전이 범죄와 반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는 것 같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입양 연구에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입양 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양부모, 입양한 양부모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럴 사람이면 애초에 입양을 하지 않죠. 입양을 하는 사람은 마음도 너그럽고 또 사회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전쟁 이후에 입양을 많이 보냈는데 그중에 성범죄자가 어떤 아이를 성범죄의 도구로 쓰려고 그건 케이스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적으니까 일반화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의 영향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처리하려면 최소한 수천은 돼야 되는데, 양부모 수는 많은데 양부모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적으니까 그걸 일반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에 대한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과학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모수가 적으면 검증은 어렵죠. 그리고 좀 희한하게도 입양아 연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사소한 재산 범죄에 유전의 영향력이 발견되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각한 폭력 범죄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사소한 재산 범죄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재산 범죄는 보통 사람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00건, 10,000건이 되면 심각한 폭력 범죄는 10건, 100건이에요. 10배 그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입양한 아이건 입양하지 않은 아이건 사소한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연구의 어려움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제 폭력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재산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점이 있어요. 연구의 난점은. 자, 쌍둥이 연구는 지나가서, 입양 연구는 지나가서, 사실 그 생물학적 연구에서 최근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모노아민 산화 효소라는 겁니다. MAOA라고 하는 대문자로 모노아민, MAOA, 이걸 전사의 유전자라고 하는데, 전사.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연결해주는 거예요. 전달해준다고 하는. 사실 두 가지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깊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이 책에 전사의 유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사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전달 물질에 대한 거라서 나중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뇌라는 것은 뇌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기 자극을 전달합니다. 화학 물질을 통해서. 즉 여기 쪽에서 우리가 컴퓨터에 CPU하고 하드가 막 서로 정보를 막 전달하잖아요. 전기 정보를. 똑같습니다. 머릿속에서도 계속. 원활하게 정보 전달이 되는 사람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보 전달이 늦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처리에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무감하고 사람 공감력이 떨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모노아민 산화효소라는 것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효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적거나 작용이 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둔감하고 자극이 떨어지고. 그래서 모든 행위에, 뇌의 행위의 기초가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공격성과 폭력과 공격성과 이 연결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관련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이 그 배출과 억제, 이거 관련돼 있는 게 뭐 MAO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와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반사회적인 인간은 훨씬 낮은 수치의 세로토닌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과 알코올 남용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MAOA라고 하는 신경절단물질의 대사작용을 하고 신경절단물질의 전달작용을 해갖고 낮은 MAOA는 낮은 자기통제와 높은 공격성을 야기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갖춰옵니다. 그러니까 MAOA가 낮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공격성이 높아져요. 도파민. 그럼 막 흥분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MAO와 반사적 행위, 캐스피하고 그의 동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37명을 매 2년 주기마다 MAOA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머릿속에 이제 이걸 측정하면 심각한 학대, 청소년 품행장애, 폭력범죄, 폭력적 성향, 반사적 인격장애 등으로 구성되는 반사적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본 거죠. 결과는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을 받은 아이들은 장래의 반사적 행위와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MAOA가 적다고 해서 꼭 반사적 행위가 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학대를 당한 아이가 낮은 MAOA일 경우 더욱 큰 반사회적 행위와 연루됐다. 이게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죠? 단순히 MAOA가 낮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사회적 행위자가 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외부적 자극, 뭐 학대를 받는다거나 뭔가 이런 어떤 외부적 자극이 있는 아이가 낮은 MAOA라고 하면은 더 큰 사회적 행위와 반사적 행위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모노아민 산화 요소에 대한 연구는 이게 이제 극단적 공격성, 잔인함의 원인 이런 데 연구는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그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연구를 했어요. 마오리인,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죠. 이 사람들이 낮은 수치가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백인에 비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흑인들은 또 이런 MAOA의 변종이 발견돼 갖고 또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봤더니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경우는 전달물질의 영향은 존재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징후로서 사용되어 오긴 하지만은 이것 자체만으로 공격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에는 아직 연구 결과 불확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회적 요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이런 작용들, 머릿속에 벌어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제기 정도만 하는. 탄산리튬, 레스르핀, 다양한 향전식 의약품 같은 것이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에 의해서 관련이 있다 없다, 그리고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관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책에 한번 보시면은 책이 좀 이상하게 쓰여 있죠.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다. 이런 책을 쓰느냐? 그런데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런 것이 있다. 자, 여러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성과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느냐? 테스토스테론. 인간의 공격성과 범죄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관련된 건 이런 거죠. 현실적인 문제죠. 성범죄가 많습니다. 그럼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하면 재범이 방지되느냐? 근데 실제로 화학적 거세라면 성범죄 재범률은 낮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반사적 행위는 줄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왜냐하면 성범죄는 줄일 수 있는데 다른 반사적 행위는 줄이지 못하면 그 효과는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는 효과가 있어요.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 충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져 갖고 공격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 행위가 높아지니까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과관계가 어느 방향이야? 그러면 또한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회적 변수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그럼 그거에 바로 반사회적 행위가 증가되느냐? 아니죠.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꼭 반사적 행위가 늘어나는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이 돼서 설명해야 되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익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꼭 높다고 해서 공격성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면은 이 공격성도 줄어들 수 있다. 다양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은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높은 테스토스테론과 다른 어떤 호르몬, 신경 절단 물질이 결합하면은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호르몬의 영향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근데 그것이 한 일방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남성 호르몬만 문제냐? 아니죠. 여성들도 생리를 하면서 민감하게 여성 호르몬과 관련돼 있고 과민함이 있고 공격성이 있고 습관적 도벽 같은 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연결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볼 것이 인제 중추신경계에 대한 겁니다. 중추신경계는 보통 인제 머릿속에 존재하는 뇌와 척수 속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와 조직을 포함하는데, 보통 우리가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한 연구는 뇌의 외부인 대뇌 피질에 대한 거고, 대뇌 피질은 4개의 어떤 옆, 여러분 많이 아시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그렇죠? 앞, 옆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죠. 근데 보통 반사적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대로 전두엽과 측두엽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어떤 충동 감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기능과 연결이 되고, 측두엽은 표현, 감정적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은 감정이 메말라지고 막 공격성이 강해지고, 노인분들이 사실 굉장히 날카롭고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 그 부분이 기능이 좀 퇴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뇌파를 측정하면 됩니다. 뇌파. 그래서 반복적인 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뇌파가 비정상이고요. 그런데 뇌파만 가지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알 수 있느냐? 그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범죄자는 뇌파가 비정상인 건 알겠는데, 특정한 뇌파가 꼭 반사회 인격장애와 관련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파의 부분에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인제 이런 대뇌 피질과 뇌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드리안 레인이라고 하는 연구자인데, 이 사람은 뇌 이미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연구는 상당히 범죄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결론이 이겁니다. 전두엽의 기능 장애는 폭력 범죄자고, 측두엽의 기능 장애는 성범죄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폭력과 성범죄가 결합된 범죄자는 이것은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 장애를 가진다고 하는 특징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되는 결론이에요. 자, 퀴즈 두 번째를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두 번째는 레인, 지금 말씀드린 레인의 뇌 이미지 연구에서 그가 한 연구에서 전두엽, 측두엽의 기능 장애 각각의 경우에 어떤 이제 범죄와 혹은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다양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레인의 뇌 이미지 연구에서 기능적으로 전두엽, 측두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폭력 범죄와 성범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연구를 한번 퀴즈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자율신경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말하자면 동공이 팽창하고 숨을 쉬고, 뭐 위가 막 이렇게 위에서 소화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신경입니다. 이런 건 앞에 말한 거는 중추신경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자율신경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건 무의식적 기능 통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뭐가 들어오면 딱 저항 활동을 합니다. 왜 저항 활동을 하느냐? 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몸이 상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이제 폴리그라프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작동되느냐? 거짓말하는 사람은 뭔가 변화가 있어요. 심장도 뛰고 땀도 나고. 그럼 그것을 딱 표로, 예, 땀이 나면은 이 액체가 나니까 전기 전도도가 줄어들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가서 거짓말 탐지기가 원리가 되는 게 이겁니다. 자율신경계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이 불안 반응, 저항 반응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이 뭔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불안하면은 불안을 느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죠. 그죠? 일종의 조건 반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아이의 사회화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사회화가 되는데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어떤 자극이 와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특별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무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디는 거예요. 그게 반사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는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경우에는 혹시 낮은 피부 전도, 심장박동이 적고, 그러니까 흥분을 안 하는 겁니다. 심장박동. 어떤 자극이 와도 심장이 떨리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 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냉담한 사람, 무감한 사람이라고.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의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드닉은 이런 겁니다. 반사회적인 사람은 생리적 조건화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반사회적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드닉의 주장. 그러니까 저도 프로파일러 일하면서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 애들을 이게 이제 이런 거짓말 탐지기 하면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거짓말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도 나지 않고 박동도 안 하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이게 피크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물론 레인의 주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건 분명히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지만은 이게 어느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는 사실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아주 그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특정한 형태의 자극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의 어떤 자극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사회적 조건이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아니면 계층적으로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꼭 자율신경계의 조건화와 연결이 되느냐? 생리적 조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율신경계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조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한다. 특히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다음으로 환경적으로 유도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건 기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이에요. 지금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명백하게 환경적인 생물학적 요인들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알코올, 술 같은 경우. 술을 적게 먹으면 공격행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술 취해갖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고 꼭 그러냐? 원리적으로 알코올이 세로토닌을 감소시켜서 낮은 세로토닌이 공격성을 증가한다는 건 맞는데, 분명히 세로토닌이 중간에 낄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남성에게 알코올과 폭력성의 관계는 다른 어떤 마약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분명히 폭력성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꼭 마약보다 더 강한 이유는 메커니즘적으로 해명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느낌상 그렇죠. 남자들 술 먹고 뭐 그냥 욱해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근데 알코올은 영향이 있는 건 같아요. 폭력적으로, 폭력에 관련된. 또한 아편, 암페타민, 코카인, 환각제, 대마초, 스테로이드 등 그런 것들도 역시 공격적 행위와, 그러니까 아편을, 마약을 계속 하면은 몸이 탁 풀어지고, 공격적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초기에 아편 같은 걸 하면은 공격적 행위가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 마약을 만성적으로 중독됐는데 갑자기 끊어보세요. 그럼 완전히 너무 공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겠죠. 그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폭력성하고 관련되겠죠. LSD나 스테로이드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마약 같은 경우가 이 폭력성과 연결된 부분은 너무나도 매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연관성을 연구하기가 그렇게 변수가 많아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각에 대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구는 많이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영양소, 독소, 그러니까 당, 콜레스테롤 소비, 납중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 시간에 이게 1주차 강의 때 했던 부분이죠. 2주차 때도 잠깐 했었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중에 계속 과자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과자를 안 뺏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변해. 그럼 과도한 당 섭취가 섭취를 해왔는데 일시적으로 당을 끊으면 어떻습니까? 저혈당, 그럼 폭력범죄자로 되는 것이 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방법적으로 이걸 통제해놓고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연관성은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그걸 방법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 고민이죠. 납에 대한 부분도 한 영향이 있어. 분명히 납에 노출됐던 아이들은 학습장애나 ADHD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인간의 폭력적인 것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으로 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뇌 손상.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살아가다가 폭력적인 부모를 만나갖고 가정학대를 통해서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근데 몰라. 어떻게 알아? 뇌세포가 뭐 맞아갖고 쓰러져. 그래서 폭력교육이 됐어.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영향은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폭력적 행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두통이나 성급함이 생기고, 또 이제 알코올 효과, 또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 감소하고 분노 적개심이 드러나는 이 전두엽과 측두엽이 손상됐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영향은 있을 수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내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근데 원인으로는 이런 거죠. 청소년,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 청소년, 그러니까 가정이 좀 불우한 아이들이 폭력적이야. 그러면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술 취한 아버지한테 맞아갖고 어렸을 때, 아주 유아 때 머리를 맞아갖고 사실은 뇌가 손상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 연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 가정환경이 필요하다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과 출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산모가 뭐 여기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약물을 잘못 먹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잘못됐거나, 출산할 때 그 산소가 모자르고 뭐 이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감염, 화학요법, 황달과 같은 임신기간 중에 문제로 인해서 그 아이, 그 태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분만할 때 여러 가지 자궁이 파열되고 뭐 이래서면서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목이 졸린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산소가 부족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출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폭력 범죄 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범죄자의 80%는 출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출산 시 합병증에 의해서, 합병증은 말하자면 어머니로부터 거부되는 거죠. 그래서 18세 심각한 폭력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그러면서 청소년 성장하면서 그 정신적 충격이나 어떤 것이 청소년기의 폭력 범죄와 연관이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어떤 청소년 아이가 다른 이유가 없는데 폭력적이야. 그러면 이런 생물학적 요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회적인 영향, 심리적인 영향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학자들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들, 이런 걸 연구를 함으로써 범죄 요인, 발생 요인을 줄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생물사회학적 접근은 환경과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물학적 결정론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통합적 관점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MAOA 같은 모노아민 산화요소와 또는 가정에서의 학대 부분에 대한 상호작용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대한 상호 교류에 대한 연구들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명확하지가 않죠? 생물학적 요인은 그만큼 변수가 넓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넓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은 그런 요인이 있고 연구가 있다는 것 정도를 얘기하고, 확정적으로 딱 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